자, 고금리 실온 3주차 두 번째 동영상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원래 첫 번째 동영상에서 프로덕션 펑션을 끝내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래도 힘에 붙여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잘랐거든요. 영상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에서는 프로덕션 펑션에서 끝내지 못한 남은 주제들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프로덕션 펑션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방법, 그 return to scale에 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return to scale은 기본적으로 ISO quant가 얼만큼 조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요. 만약에 지금 여기 L과 K를 이렇게 두고요. L과 K를 이만큼 두고 한 요 정도 이만큼의 지금 인풋을 갖고 한번 생산을 시작해 봤다고 해볼까요? 요 인풋을 갖고 10개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요 좌표를 예를 들어서 3,1이라고 할까요? 3명을 고용하고 하나의 그런 머신으로 총 10개를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과 머신을 2배로 늘려요. 그러면은 여기 6,2가 되죠. 하나, 둘, 셋. 자, 여기가 6,2요. 각각 인풋을 2배로 늘린 거죠. 자, 이 점을 통과하는 ISO quant가 또 있죠. 이 점을 통과하는 ISO quant가 또 있을 거예요. 자, 요 ISO quant의 레벨이 20이다. 그러면 이거는 CRS죠. 왜냐? 정확히 2배 늘렸더니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만약에 Q20이요. 요 아래 여기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2배 늘릴 필요가 없어요. 한 요 정도만 늘려도, 그러니까 여기 한 절반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사람을 4.5명, 그 다음에 머신은 1.5개. 그래도 정확히 2배가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20개가요. Q20의 레벨을 나타내는 ISO quant가 좀 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요. 그러면은 이제 IRS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것보다 Q20이 더 멀리 있어요. 20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가 필요해요. 한 2.5배 늘려줘야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DRS가 되는 거죠. 자, 이걸 종합해 보면은 우리가 Q10과 Q10의 ISO quant랑 10개를 생산하는데 L과 K가 이렇게 필요해요. 또는 20개를 생산하려면 이만큼 필요해요. 요게 Q10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래서 이렇게 ISO quant의 조합이 이렇게 조밀해질수록, 좀 이렇게 dense해질수록 우리가 IRS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반대로 정확한 비율로 이렇게 딱딱딱 떨어져 있다, 그럼 CRS요.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DRS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ISO quant의 요 density로 우리가 테크놀로지를 분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Constant Return to Scale, CRS, IRS, DRS로요. 자, 이제 근데 두 번째로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자, 요 대체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에요. Elasticity of Substitution이요. 우리나라 말로는 대체 탄력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아마 여러분들 미시경제학 공부해봤으면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이렇게 percentage change ratio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통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한번 정의해 보면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과연 수요가 첫 번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얼만큼 변했느냐. in response to 첫 번째 재화에 대한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요가 몇 프로 변했는지, 그게 바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죠.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에요. 어쨌든요. 그 demand elasticity of price라고 얘기하죠, 보통요. 자, 근데 이 대체 탄력성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TRS가요. 그러니까 ISO quant의 슬롭이 1% 변했을 때 캐피탈을 얼만큼 수요하고 레이버를 얼만큼 수요하고 이 레이시오가요. 요 각각의 팩터에 대한 디맨드 레이시오가 과연 몇 프로 변했는지 그걸 나타내주는 게 대체 탄력성이에요. 요거는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자, 조명환 교수님 노트를 보면은 조명환 교수님 노트 10페이지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대체 탄력성이 낮을 때랑 높을 때요. 자, 낮을 때 등량 곡선을 보면은요, 등량 곡선의 커베이처가 좀 있어요. 그리고 대체 탄력성이 높을 때는요, 커베이처가 되게 천천히 변하죠. 요거랑 요거 잘 비교해 보면은 이게 약간 더 이렇게 커브드 돼 있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울기요. 여기 지금 조명 교수님은 TRS 대신에 MRTS를 썼는데요. 한계 기술 대체율이요. 기울기가 만약에 그림에서는 좀 명확하진 않지만 1% 변했다고 해볼까요? 자, 여기 기울기랑 요 기울기가 1% 차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요 K of L, 자, 요 점과 원점과 연결한 점선의 기울기죠. K of L은요. 요게 상당히 많이 변한 거 알 수 있죠. 대체 탄력성이 그래서 높은 거예요. 근데 반면에 왼쪽에서는요. 1% 변했더니 K of L, 이 점선의 기울기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쵸? 아까 전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조금 변한 거 알 수 있죠. 그만큼 커베이처가 높은 거죠.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은 제가 그림에 별로 자신은 없지만 만약에 지금 이렇게 있으면요. L과 K가 있을 경우에 지금 하나는 커베이처가 좀 작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베이처가 좀 더 큰 거요. 이렇게 있는 거요. 자, 여기서 1% 변해볼까요? 여기서 이만큼 한 1% 변했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K over L의 변화율이 자, 이만큼이나 되죠. 근데 같은 1%면요. 지금 요 같은 기울기는 여기 있다고 할까요? 요거랑 같은 기울기는 한 요쯤 있다고 할까요? 자, 여기서는 지금 K over L 변화율이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체 탄력성은 보통 시그마로 표시하거든요. 자, 요거 시그마예요. 역시 그리스 문자인데요. 여기서는 시그마가 낮은 거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그마가 높은 거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제일 높았을 때는 이렇게 딱 직선일 때, 등량 곡선이 이렇게 직선일 때, 한마디로 L과 K가 완벽하게 substitutable 해요. 완벽하게 대체 가능해요. 이럴 때에는 대체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왜냐? 지금 여기서 TRS의 변화가 없거든요. 그 말은 아까 대체 탄력성 시그마는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아래 TRS가 얼만큼 변했는지요. 그리고 위에 K over L이 얼만큼 변했는지요. 이렇게 정의가 됐죠. 근데 아래 분모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게 제로죠. 위에 거 K over L. 이 두 점 연결해도 K over L은 이렇게 변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만큼 변화가 있으니까요. 위에 거는 어떤 상수인데, 어떤 constant인데, 아래 건 제로죠. 그러니까 이건 인피니티죠.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인피니티가 돼요. 근데 만약 커베이처가 좀 있으면 있을수록 이렇게 휘면 휘실수록 이제 시그마의 값은 이제 낮아지게 되겠죠. 시그마의 값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커베이처를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그마는요. 자,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이렇게 로그의 변화량으로 쓸 수 있어요. 자, 퍼센티지의 변화량은 결국 로그의 변화량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 왜냐면은 우리가 자연 로그죠. 전부 다 자연 로그예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로그는 전부 다 자연 로그예요. 그래서 d 로그 x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d 로그 x를 x에 관해서 미분해 주면은요. 그러면은 1 over x죠. 그래서 자연 로그의 변화량은 1 over x에다가 dx가 되죠. 그래서 x가 얼만큼 변화했냐 그것분의 x로 나눠준 거예요. 자, 이게 percentage change거든요. 만약에 x가 100에서 101로 자 이렇게 변화했으면요. 여기서 dx는 x는 1만큼 변화했네요. 근데 x는 지금 100이죠. 그래서 100분의 1% 변한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로그의 변화량을 나타낼 때는 로그의 변화량은 percentage change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변했는지. 자, 그래서 분자를 k over l에 로그를 씌워준 거에 그거의 변화량. 그 다음에 아래 분모는 TRS에 로그 씌워준 거의 변화량. 자,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시그마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인풋, 캐피탈과 레이버가 얼만큼 서로 대체 가능한지 그 degree of substitutability, 이 대체 탄력의 정도를 보여주는 이 매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TRS가 좀 변했을 때, 살짝 변했을 때 인풋 레이쇼가 확 변해요. 이때는 시그마가 크겠죠. 아까 그 직선처럼요. 여기서는 지금 아까 직선 같은 경우는 TRS의 변화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TRS가 살짝 변화했을 때 인풋 레이쇼도 그냥 살짝 변해요. 이럴 경우에는 시그마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컵 더글라스의 그 대체 탄력성 한번 구해볼까요? 컵 더글라스의 대체 탄력성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TRS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요. 근데 아까 요거 저희 보면은 이 TRS에다 여기다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줬죠.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절대값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로그로 관해서 우리가 변화량을 계산해 줄 때는 로그는 기본적으로 안에 있는 요 엘리멘트가요. 이 엘리멘트가 항상 0보다 커야 되죠. 근데 TRS는 기본적으로 0보다 작거든요. 왜냐? 마이너스 MPL over MPK니까 이 마이너스 사인을 제거해주고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이 마이너스 사인 제거해 준 다음에 로그를 씌워서 그 변화량을 계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음 example에서 우리가 TRS의 절대값 구해보면요. 이거 MPL, 그러니까 L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K에 관해서 다시 돌아와서 K에 관해서 미분해주고, 그 ratio 계산해주면은 이거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로그를 그 다음에 씌워주는 거죠. 왜냐면 로그의 변화량, TRS가 과연 TRS의 로그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계산해줘야 되니까요. 왜냐면은 D 로그 TRS에다가 D 로그 K over L이니까요. 그럼 여기다 로그 씌워주면은 곱셈은 덧셈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러면은 D, 요거의 변화량은요. 지금 요거는 constant죠. 그냥 날라가죠. 그래서 요거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D 로그 K over L은 그것분의 D 로그 TRS는 1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대체 탄력성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그 커베이처가 딱 정말 이 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시그마 1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휘어졌다? 만약에 아이소 이게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컵 더글라스가 되면요. 이것보다 아이소 코언트가 이렇게 더 휘어졌다. 그럼 이건 시그마가 이제 1보다 낮은 거가 되겠죠. 이것보다 좀 더 이렇게 커베이처가 없다? 그럼 이거는 이제 시그마가 1보다 크게 된 거죠. 그래서 컵 더글라스는 정확하게 요 elasticity of substitution으로 생각하면은 정확하게 1인 한마디로 정확한 기준점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CES일 경우에는요. 자, 요 CES일 경우에 또 역시 TRS를 계산해 주면은요. L에 관해서 미분해 주고 그 다음에 역시 또 F를 K에 관해서 미분해 준 다음에 그거에 관한 레이시오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아마 여러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계산 과정은 제가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로그를 먼저 씌워주고요. 로그 씌워주면 여기다 로그 씌워주면은 이 1-로 이 지수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변화량을 각각 해주면은 이건 지금 곱셈이니까 이 1-로가 그대로 살아남죠. 그래서 D 로그 TRS의 요거는요 1-로 D 로그 오브 K 오브 L이 되죠. 그래서 이 변화량 요거 두 개를 서로 나눠주면은요. 그러면은 1 over 1-rho가 된다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CES의 기본적인 그 대체 탄력성은 이 파라미터 여기다가 이거를 여기다 그러니까 이거 1-rho에다가요. 이걸 이제 분모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분자에 1 넣어준 거. 그러니까 이 로우는 기본적으로 대체 탄력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로우가 1일 때는 정확하게 리니어 테크놀로지 나온다는 거 얘기했죠. 그래서 로우가 1 대입하면은 이 대체 탄력성이 인피니티로 간다는 거 쉽게 확인할 수 있죠.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등량 곡선은 이렇게 리니어한 형태를 띠게 되고 이 CES는요. 그러면은 대체 탄력성은 인피니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로우가 0일 때는 컵 더글라스 된다는 거 얘기했거든요. 그럼 로우 0 되면은 시그마가 1인 거 아까 전과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로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일 때는요. 그러면은 이렇게 레온티엘 이렇게 L자 형태가 돼요. 그러면은 로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다. 그럼 시그마는 제로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이건 0, 이거는 인피니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베이처에 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두 가지 인풋이 얼마만큼 대체 가능한지 거기에 관해서 또 역시 생산 기술을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한번 볼게요. 원래 어플리케이션 다룰 시간이 없지만 이 어플리케이션은 이런 생산함수도 이렇게 기업의 생산함수에만 이렇게 응용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기업이 과연 얼마만큼 생산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생산함수를 직접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통해서요. 근데 이렇게 생산함수에 쓸 뿐더러 생산함수는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GDP를 우리가 매주할 때 쓰기도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요,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냐면요, 이민자 문제, 이미그레이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미그레이션은 기본적으로 많은 국가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히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미국의 이민자의 숫자가 2017년에 보면은요, 지금 4,400만에 지금 육박하거든요. 미국의 전체 인구가 한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인구의 한 13.6%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미국은 되게 다인종 국가죠. 그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미그레이션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왜냐면 우리나라처럼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인종이 이렇게 균일한 거는요 거의 없어요. 이민자의 숫자가 지금 2019년도 데이터를 통해 보면은요, 지금 250만이에요. 250만이라는 건 전체 인구의 5%가 안 되거든요, 아직요. 그런데 자, 이건 일단 미국의 데이터예요. 미국의 전체 이 초록색은 이민자 숫자를 나타낸 거고요. 숫자니까 이 오른쪽이에요. 전체 지금 몇백만인지요. 그래서 1800년도에는 이렇게 천자 증가하다가 거의 이제 몇만 명 안 됐거든요. 근데 19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이 돼요. 원래는 미국의 이민이 어떻게 되냐면 규제가 있었거든요. 각 국가별로 이렇게 쿼트가 있었어요. 이 이상으로는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몇 퍼센트를 딱 정해놓고요. 근데 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이 돼요. 그러면서 이민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죠. 우리나라도 그 전까지는 미국의 보통 우리가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때 한국 여성과 결혼한 미국 군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국 여성 되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싶었는데 매년 100명밖에 딱 이렇게 이민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65년도에 이민법이 개정되고 나서는 이제 급속도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민자 숫자가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늘어나서 지금 되게 커다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멕시코에서 특히 많이 넘어오죠. 멕시코나 어떤 그런 도미니크 공화국 이런 데서요. 근데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아직까지 이민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꾸준히 늘고 있다는 거예요. 80년도랑 2016년도 최근 40년가량 이민자 숫자가 지금 원래 80년대는 4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0만 명을 넘어섰죠. 되게 빠른 스피드로 이민자 수가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과연 이 이민자가 경제학에서 왜 중요한 문제인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민에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경제학적인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민자의 그런 이민이요. 과연 그런 호스트 이코노미에서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제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면요. 이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되게 논란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이민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통 보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은 자국민의 고용의 어떤 그런 job opportunity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 자리 원래 내가 일할 자리였는데 갑자기 이민자가 들어오면 얘가 뺏어버렸어요. 그렇게 자국의 어떤 그런 고용의 어떤 그런 기회를 줄이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내수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국가 성장에 저해한다는 거예요. 또는 이민자가 들어왔는데 보통 이민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걸 많이 해요. 뭐 범죄 행위를 많이 한다든지 왜냐면 적응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왔는데 영어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미국 사회에 적응을 못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드럭 딜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회 범죄를 일으켜서 역시 또 국가 성장에 저해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텍스도 들어가게 되고요. 복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국가 성장에 저해가 된다는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떤 주장이냐면은 이민자가 들어와가지고 만약 적응만 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국가 지역 경제에 있는 사람을 고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익을 창출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많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있거든요.
베트남, 뭐 필리핀, 아니면 인도네시아 이런 데 진출해가지고 어떤 걸 하냐면 보통 여행업을 해요. 거기서 먼저 간 다음에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서 정보를 좀 얻어요. 정보를 얻고 이제 버스 드라이버도 고용하고 음식점도 어떻게 컨트랙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한국에서 여행객들이 오면은 이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겠다. 그러면 그거는 그 음식점에 대해서 수익 창출도 되고 버스 드라이버도 고용하니까요. 버스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그런 창출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은 일단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그건 틀림없이 국가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민이 결과적으로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정확하게 어떠한 효과를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이 production function, 요걸 국가의 GDP를 이렇게 production function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estimate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자국민과 이미그런트를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해 놨는데요. 어떤 거로 구분했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킬에 관해서요. 과연 이렇게 스킬이 좋은 사람과 그 다음에 안 좋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지금 네이티브거든요. 자국민 사람이에요. 자국민 사람을 하이 스킬, 그 다음에 로우 스킬로 이렇게 구분해놨고 그 다음에 이미그런트도 역시 하이 스킬.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English proficiency도 기본적으로 좋고 기술도 좋아서 바로 이민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이텍에 직접 거기서 뭐 연구가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생산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요. 근데 이렇게 low skilled immigra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가지고 적응력에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가지고 되게 단순 노동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 자, 이렇게 네 가지 타입으로 자국민과 이민자 먼저 구분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국민을 하이 스킬과 로우 스킬로 이렇게 구분해서 총 이렇게 네 가지 인풋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 나라의 GDP가 이렇게 네 가지 인풋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에스티메이트 할 수가 있냐면은 자, 이렇게 parametric form으로 놔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그런 인풋이요 증가할 때 1% 증가할 때 지금 여기서 로그죠. 그래서 알파 1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하이 스킬 네이티브가 1% 증가했을 때요. 과연 GDP가 몇 퍼센트 증가하는지 그 탄력성을 매주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 1은 D log of XH에다가 D log of Q가 되는 거죠. 아까 탄력성 해석하듯이 그 하이 스킬 네이티브가 1% 증가하면은 GDP가 몇 프로 증가하는지. 자, 이런 걸 각각 매주하는 거고요. 자, 요 다음 거 볼까요? 요거랑 서로 곱해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 알파 1, 3가 0보다 크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이 스킬 네이티브가 1% 증가했어요. 그러면은 요 하이 스킬 여기서 하이 스킬은 이제 이미그런트죠. 이민자 숫자죠. 하이 스킬 이미그런트의 프로덕티비티는 과연 증가할 것인지 감소할 것인지 이 알파 1, 3가 이 알파 1, 3의 부호가 측정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지금 만약에 하이 스킬 네이티브가 지금 1% 증가했어요. 이럴 때 하이 스킬 이미그런트의 프로덕티비티가 과연 증가하냐 감소하느냐. 자, 아까 전에 그 F sub LK 있죠? 요게 0보다 크면은 요 둘간은 서로 보완제 역할이 있고 F sub LK가 0보다 작으면은 둘간에는 대체제 역할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요 알파 1, 3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요 생산함수, 요 GDP가요. 요 생산함수가 XH랑 YH에 관해서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둘 간의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만약에 해외에서 하이스킬 이미그런트가 와요. 그러면은 하이스킬 네이티브의 생산성이 더 증가한다는 거예요. 보완적인 역할을 하니까요. 서로 보완해서 생산성을 더 증가시키니까요. 근데 반대로 0보다 작다. 그러면 이 둘 간은 대체 관계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하이스킬 이미그런트가 와요. 그럼 걔가 하이스킬 네이티브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0보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인피리컬 스터디에서 보이는 건 뭐냐면요. 이 알파 1, 4가 그러니까 하이 스킬 네이티브랑 로우 스킬 이미그런트 관계는요. 보완적인 역할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low skill immigrant가 와요. 그러면 high skill native는요?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단순 노동, 내가 단순 노동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 있죠. high skill native로서 예를 들어서 애 보는데 사람이 필요한데 이런 low skill immigrant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을 고용을 해요. 그 사람들 고용하면은 저는 더 오랫동안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애 보는 시간이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인해서 productivity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 marginal productivity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high skill native한테는 low skill immigrant가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생산성이 더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스토리로요. low skill immigrant가 들어와가지고 high skill native한테 취직이 돼서 그 사람들의 단순 노동을 도와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high skill native는 그런 단순 노동에 투여된 그런 시간을 줄임으로써 자신의 productivity를 점점 더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반대로 alpha 2, 4 자, low skill native한테는요, 대체 관계예요. low skill immigrant는 high skill native한테는 보완적인 관계, 그래서 high skill native의 productivity를 증가시키는 이런 positive effect가 있지만, low skill native한테는 한마디로 스킬이 낮은 그런 네이티브 국민들한테는 대체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걔네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다는 거죠. 이건 안 좋은 효과죠. 근데 이 안 좋은 효과가 사이즈가 되게 작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미그런트가 좋다는 게, 좀, 이게 퍼센트로 정확히 나눌 수는 없지만요. 이게 좀 더 의견이 좀 많아요. 자,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wage differential이 기본적으로 이미그레이션이 증가한다는 거는 wage differential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소득의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전에는 네이티브만 비교해봤을 때요. 자국민만 비교해봤을 때 하이 스킬은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죠. 그냥 로우 스킬은 돈을 적게 벌겠죠. 둘 간의 웨이지 디퍼런셜이 있죠. 근데 이미그런트가 들어와요. 그러면은 로우 이미그런트 보통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이미그런트는 이제 멕시코나 그런 그 남대륙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 스킬이 높은 사람보다는 낮은 비율이 훨씬 많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이 스킬 네이티브 프로덕티비티는 더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로우 스킬의 그런 프로덕티비티는 더 감소시켜요. 왜냐 대체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웨이지 디퍼런셜이 점점 더 커지겠죠. 소득의 불균형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요거는요. 이렇게 프로덕션 펑션이 되게 여러 가지 주제로 이렇게 응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인풋의 관계를 보고 나서 우리가 이게 포지티브 관계가 있냐, 두 가지 인풋이 서로 보완제 역할에 있냐, 대체제 관계 역할에 있냐, 보완제 관계 역할이 있으면 결국에 이거에 대한 영향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이민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웨이지 디퍼런셜이 증가한다는, 결국 이민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이렇게 하이 스킬한테 좋고 로우 스킬 네이티브한테는 안 좋지만 결국 이게 의미하는 거는 하이 스킬과 로우 스킬 간의 어떤 웨이지 디퍼런셜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결과를 이렇게 이끌어내게끔 생산함수가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어플리케이션까지 얘기하고 자, 이 두 번째 동영상 정리하도록 할게요.